카페 입구에서 소란이 터졌다. 지강호를 몰아붙인 사채업자들이 욕설과 먼지를 함께 들이밀었고 지은호의 이름으로 작성된 채무 문서를 흔들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와 도장을 확인했다. 위조라면 너무 정교했고 사실이라면 너무 무자비했다. 제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말끝이 마르기도 전에 비웃음이 돌아왔다. 그때 지역이 들어왔다. 이지역은 분노 대신 절차를 꺼냈다. 신고 고지, 원본 확인 요구, 향후 법적 대응 예고. 이에 사채업자들은 오늘은 물러난다는 흔한 협박을 남기고 빠져나갔다. 그날 밤 이지역은 카페 창고 한켠에 책상을 들여놓고 말했다. 당분간 여기서 새로운 사업 준비할 거야. 지은호는 선을 그었다. 아는 척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말 걸지 말기. 세 가지 규칙은 명확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나누는 일상 앞에서 규칙은 쉽게 주름이 잡혔다. 이지역은 견적서를 정리하고 거래처를 되살렸고 상처난 손등은 밤마다 더 거칠어졌다. 지은호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지은호는 이지역의 초조와 인내, 그리고 한번 무너진 사람이 다시 서려 할 때 어쩔 수 없이 묻어나오는 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강호는 사라졌다. 변명보다 침묵을 택했고 침묵 사이로 더 지저분한 선택이 스며들었다. 지강호는 빚을 빚으로 덮었다. 어느 밤 골목에서 넘어져 옆구리에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의사는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고만 말했다. 병실 천장을 보며 그는 계산했다. 치료비, 이자, 누나의 얼굴, 엄마 약감. 합은 끝내 맞지 않았다. 합이 맞지 않자 지강호는 손쉬운 길을 다시 택했다. 카페 마감 시간, 새로운 사업의 납품 동선, 지은호의 출퇴근 패턴 같은 자잘하지만 위험한 정보를 팔았다. 돈은 즉시 들어왔고 죄책감은 다음 날 도착했다. 죄책감은 늘 현금보다 늦었고 늦어서 더 무거웠다. 이 지역의 새로운 사업은 속도가 붙었다. 은행 대출 없이 버티기 위해 그는 과거 인맥과 신용을 긁어모았다. 그 과정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건자재 회사 시절, 원가 조작을 둘러싼 침묵과 타협, 그리고 그 침묵을 강요하던 회의실의 공기. 당시 본부장 박성재는 친구였고 동시에 침묵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지역은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는 용서를 낳지 못했다. 한편 박성재의 집은 겉으로 완벽했지만 속은 사가가고 있었다. 박성재의 파혼 소식은 개인의 사정이라는 문장 한 줄로 정리됐지만 그 문장 하나로는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남았다. 박성재는 오래전 자신의 실수를 돈으로 덮은 기억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때의 거래는 그의 윤리 감각에 작은 금을 냈고 금은 시간이 지나 균열이 됐다. 고성이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였다. 재벌가의 안주인이면서도 지은호 앞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다정함을 보였다. 지은호가 제출한 과거 디자인 샘플을 꼼꼼히 읽고 공간이 사람을 쉬게 만든다고 평했다. 칭찬은 과했고 과함은 의심을 불렀다. 지은호는 주머니 속 종이를 떠올렸다. 너의 성은 고였다. 그는 병실에서 정순이에게 물었다. 엄마, 제 출생신고에 혹시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정순이는 마른 기침 끝에 한 문장만 남겼다. 그때는 내가 살아야 했어. 주어와 목적어가 모호한 문장은 때로 사실보다 잔인하다. 새로운 사업의 첫 수주가 잡혔다. 사회복지재단이 후원하는 공간 개조 프로젝트였다. 이지역은 주저없이 지은호를 찾았다. 지은호는 스스로의 마음을 두 갈래로 찢어보았다. 더 얽히기 싫은 마음과 당장 수입이 필요한 현실. 그리고 지역의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얽혀 있었다. 결국 지은호는 조건을 제시했다. 모든 문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면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강호는 이 일에서 완전히 빼주세요. 이지역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약속 밖에서 왔다. 승인 라인이 바뀌었고 하청이 교체되었으며 성금이 빠져나간 뒤 회사가 사라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건드렸다. 이지역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성재는 침묵으로 시간을 벌었다. 침묵은 그에게 익숙한 방패였다. 여론은 잔혹할 만큼 빨랐다. 성금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돌았고 댓글은 사실을 추측으로 대체했다. 디자인으로 포장한 사기극. 카페 알바생의 돈놀이. 지은호는 카페 앞에 누군가가 놓고 간 조화를 치우다 수치심이 분노보다 먼저 올라오는 자신에게 경악했다.
수치심은 사람을 작게 만든다. 작아진 사람은 더 쉽게 의심받는다. 그 밤 지은호는 다시 병실로 갔다. 지은호가 손을 잡자 정순이가 말했다. 미안하다. 박영란은 가문의 일정표에서 몇 칸을 비우는 법을 배웠다. 빈칸이 생기자 공기가 달라졌다. 박영란은 이지환을 만났다. 우연에서 시작해 의도적인 만남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포장마차 앞에서 그는 삶의 처음들을 연달아 경험했다. 매운맛의 끝, 소박한 국물의 위로, 규칙 밖에서 고른 선택의 설렘. 고성이는 딸의 변화를 눈치챘다. 훈계 대신 한 문장을 남겼다. 선택엔 대가가 붙어.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격려였다. 박영란은 알았다. 대가를 준비할 때만 사람은 진짜로 선택한다는 것을. 박진석은 체면으로 가문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는 파혼을 계산했고 계산의 손실을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데 익숙했다. 그런 박진석에게도 건드리면 안 되는 점은 돈의 흐름과 가문의 이름이었다. 새로운 사업권에 그의 이름이 비공식적으로 얹혔다는 소문이 번졌다. 돈의 그림자는 사람의 그림자보다 길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정면으로 상대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는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지강호에게 연락하는 쪽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선 정보 한 번만 더. 지강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스스로를 속이기 좋은 문장이다. 지은호는 종이를 다시 펼쳤다. 너의 성은 고였다. 문장이 더 이상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떠올렸다. 설명되지 않는 다정함, 과잉의 관심, 오래된 서류를 앞에 두고 망설일 때의 침묵 같은 것들. 고성이는 결국 서랍을 열었다. 낡은 출생신고 사본. 흐릿하게 지워진 글자 사이로 분명한 첫 획 하나. 고성이는 서류를 다시 접었다.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동안 이미 무너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젊은 날의 가난, 병약했던 사랑, 그리고 떠나야 했던 아이. 고성이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굴렸다. 실제로 종이에 적기 전까지 그 단어는 사람을 휘어잡기만 했다. 지역은 새로운 사업의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흔들렸다. 그는 지은호에게만 솔직했다. 이건 내 재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떠안은 모욕을 돌려줄 기회이기도 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를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지만 그 근거를 당장 사용하지 않기로 두 사람은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그 합의가 사랑인지 동맹인지 공동 생존을 위한 임시 휴전인지 이름 붙이긴 아직 일렀다. 소문은 거래처를 마르게 했다. 재단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발을 뺐다. 사실상의 보류이자 거절이었다. 그 즈음 카페로 익명의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뭉치와 함께 출생증명서 사본이 있었다. 하단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시작 글자의 잔은은 분명했다. 손때가 묻은 종이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동시에 지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박성재였다. 지역을 말려. 하청 뒤에 있는 건 우리 집안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통화가 끊기기도 전에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오래전 블랙박스 영상의 캡처와 함께 그날을 공개할까? 내 파혼의 진짜 이유를 공개할까? 택해. 라는 문장. 협박은 언제나 선택지를 주는 척하며 사람을 몰아넣는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정순이의 침대 옆에서 다시 질문을 꺼냈다. 엄마, 제가 고시일 수도 있어요? 정순이는 힘겹게 눈을 떴다. 이번에는 침묵으로 버티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던 날 이름보다 생존이 먼저였어. 문장 사이에 숨었던 고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임이었다. 받아들임은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약속과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지역에게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다. 계약 취소 통보서와 함께 손글씨로 진실은 값이 비싸다. 낼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지역은 봉투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지은호가 옆에서 물었다. 열어볼까요?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주소 몇 개, 날짜가 적힌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지은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인은 여전히 박성재였다. 그걸 열면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의 과거가 먼저 무너질 거야. 그래도 열겠다면 그 다음은 내가 감당할게. 박성재의 말은 보호해주겠다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위협처럼 들렸다. 지은호는 USB를 내려놓고 말했다. 우리는 묻기로 했죠. 누가 우리의 문을 부쉈는지. 답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고 나면 우리도 누군가의 문을 부수게 될지 몰라요. 그 문이 고성희의 과거일 수도 있고 성재 선배의 현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내일일 수도 있어요.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도 가자. 짧은 동의가 길게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알았다. 이 밤을 지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도 사람은 무거운 진실을 들 수 있다. 고성희는 현관에서 코트를 집어들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박성재. 지금은 나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계산이 동시에 얹혀 있었다. USB를 열지 말라는 경고 문자를 지우지 않은 채로 지혁과 지은호는 결국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계좌이체 내역 하청업체 법인 등기, 스캔 내부 결제 라인의 변경 기록이 시간순으로 묶여 있었다. 돈의 출발점은 재단 같았고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박진석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 계좌를 잠깐 스쳐 지나간 뒤 실체가 희박한 하청으로 흘렀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파일 하나가 지은호의 손을 굳게 만들었다. 지은호 명의 대출 신청서 스캔이었다. 사인 칸에는 낯익은 획이 있었다. 한 글자, 두 글자, 똑같은 버릇. 지강호가 급하게 서명할 때만 나타나는 비뚤어진 가로선. 지은호는 화면을 닫지 못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되돌릴 수 없다는 예감이었다. 이 서류 하나로 동생을 경찰서에 넘길 수 있었지만 넘기는 순간 자신이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앉아 있었다. 이지혁은 다음 날부터 동선과 물류표를 새로 짰고 흔들린 계약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는 남은 시간으로 도면을 보며 대체 소재와 공법을 검토했다. 처음 계획보다 값은 올라가지만 퀄리티는 지킬 수 있어. 그의 계산은 항상 비용과 품질 사이에서 멈췄다. 품질을 포기하면 자신이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지은호는 그 고집이 답답하면서도 안심이 되었다. 지역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론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지은호의 예전 작업물을 긁어와 이 디자이너, 포트폴리오도 허세라고 썼고 누군가는 둘이 짰다는 소설을 덧붙였다. 허위사실 반박문을 올려도 누군가는 그 반박문을 다시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한밤에 울리는 알림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당겨붙는 날이 이어졌다. 그런 밤이면 이지혁은 은호에게 메시지를 한 줄 보냈다. 내일 오전 내가 제일 먼저 확인. 내가 먼저 확인은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의식이 되었다. 지은호는 그 의식을 통해 지혁과 마음을 쌓기 시작했다. 정순이의 상태는 오락가락했다. 의식이 또렷해지는 시간은 짧았고 그 짧은 시간에도 과거를 완전히 말로 빚어내기는 어려웠다. 그때는 내가 살아야 했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지은호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살아야 했던 대상이 자신만이 아니었을지 떠올렸다. 어쩌면 고성희도 어쩌면 박성재도 모두 각자의 그때를 통과하며 현재의 자신이 되었는지 모른다. 타인의 그때를 상상하게 됐을 때 지은호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판단이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무엇부터 바로잡을지, 어떻게 자신을 지킬지. 생각이 끊기지 않았다. 지역이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의 첫 수준은 여전히 흔들렸다. 재단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를 반복했고 하청은 잠적한 채였다. 그러던 중 익명의 계정에서 하청 대표의 과거 전력이 올라왔다. 동일 수법, 동일 방식의 성금 편취. 게시글의 말투는 내부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문장이었다. 박성재가 보낸 경고 문자 열면 무너진다가 지역과 은호의 뇌리를 스쳤다. 누가 무엇을 무너뜨리려는지 그 방향이 뒤엉켜 있었다. 이지혁은 결론을 냈다. 우리가 먼저 공개하자. 우리가 받은 손해, 우리가 확인한 서류, 우리가 겪은 절차. 감정은 빼고 사실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만 적어내리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감정으로 채워졌다. 서로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밤을 견딜 수 있도록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었다. 박성재는 한계로 몰렸다. 파혼의 진짜 이유, 오래전 사고의 처리, 이번 하청건의 뒤틀림.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엉켜들었다. 그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말했다. 이 일 끊어야 합니다.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다. 너는 아직 몰라. 우린 늘 이렇게 버텨왔어. 그 한마디는 오래된 전통의 선언 같았다. 그 시간 지강호는 다시 연락을 받았다. 정보 한 번 더. 그는 이제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알았다. 통증은 더 잦아졌고 약의 효과는 더 빨리 사라졌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짓말을 한 번 더 입에 올려야 버틸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는 척하며 약속 장소로 걸었다.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위험을 감지하는 데에 큰 재주는 필요 없었다. 그는 뛰지 않았다. 뛰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며칠 뒤 새로운 사업의 현장 창고 자물쇠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다. 분명한 협박이었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말이 먼저 떠올랐지만 두 사람은 우선 내부 보안을 더 단단히 했다. 누구에게 의심을 돌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 사이 재단 측 담당자는 연락을 끊었다. 공식 문서 한 장이 도착했다. 프로젝트 전면 보류. 이지혁은 문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문장.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리게 하지만 아주 가끔은 반대로 작동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자체로 끝내자. 완공 인증을 만들어버리면 말이 달라질 거야.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무모함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 무모함 속에서 두 사람은 밤을 이어붙였다. 낮에는 연락과 설득, 밤에는 도면과 계산. 그의 계산과 그녀의 선이 겹칠 때마다 서로의 호흡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생겼다. 사소한 의견 충돌도 많았다. 비용 대비 효과를 최우선으로 보는 이지혁과 사용자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보는 지은호. 충돌의 표면은 짧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서로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긴 교섭이 이어졌다. 교섭 끝에 남는 건 승패가 아니었다. 상대의 방식 안에서 자신의 방식을 보완하는 새로운 해법. 처음엔 그 해법을 타협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함께 만든 기준이라고 불렀다. 말의 이름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방향을 정리했다. 어느 날 오후 정순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연락을 받은 지은호는 손에 잡힌 걸 그대로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렸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정순이의 호흡은 얕았고 손끝은 차가웠다. 지은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걸었다. 엄마, 나 무서워. 강하다는 말만 반복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꺼낸 고백이었다. 그 말을 듣자 정순이의 눈이 아주 잠깐 떴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말은 되지 못한 채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지은호는 그 흩어지는 기세까지 다 기억하고 싶었다. 그러다 뒤늦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멀찍이 서 있었다. 말 대신 존재 자체로 곁이 되려는 태도. 지은호는 그 침묵을 위로로 받아들였다.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그가 그동안 보여준 모든 작은 행동들 덕분이었다. 병실 밖으로 나온 뒤 지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한 단어로 확인했다. 호감이 아니었다. 존중과 안도, 고집과 신뢰가 겹겹이 쌓인 감정. 이름 붙이기를 망설이던 그 감정이 문득 아주 평범한 이름을 갖는 순간이 왔다. 사랑이라고 불러도 모자라지 않은 어떤 것. 그 이름을 말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말이 없어도 알아챌 수 있게 행동했다. 밤샘 후 가장 먼저 건넬 따뜻한 음료 한 잔, 견적표의 가장 위험한 항목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적는 일, 거짓 소문에 침묵하지 않고 정면으로 반박문을 내는 일. 그 모든 것이 고백의 형태였다. 이지혁 역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 그는 실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방어를 오랫동안 해왔다. 일부터라는 말에 감정을 묻는 방식. 그러나 지은호가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방식이 더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늘 사람을 먼저 떠올렸다.
같은 예산으로도 사람의 동선이 덜 힘들도록, 같은 자재로도 손끝이 덜 다치도록, 현실적이면서도 미련하게 따뜻한 방식. 그 방식이 그의 빈자리를 정확히 메웠다. 그가 원한 건 함께 서는 것이었다. 성공의 순간에 박수를 함께 받을 사람, 실패의 순간에도 등을 기대어 설 수 있는 사람. 그는 그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선택은 고백의 형태로 나타났다. 퇴근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우리가 계약서에 서로의 업무만 적어왔잖아. 거기에 한 줄 더 추가하고 싶어.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지 않겠다는 문장. 지은호는 그 문장을 듣고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건 서로를 향해서도 지키자는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날 밤 두 사람은 계약서를 다시 썼다. 법적 문서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강력했다. 서로를 향해 도망치지 않는다. 싸움이 커지면 잠시 멈추고 멈춤의 끝에서 다시 말한다. 거짓을 발견하면 감추지 않고 감추고 싶어질 때는 그 이후부터 서로에게 고백한다. 그 단순한 문장들이 둘 사이에 새로운 규칙이 되었다. 고백이 규칙의 문장으로 먼저 도착한 뒤 감정의 문장은 그 다음에 도착했다. 어느 늦은 밤 견적서와 도면 사이에 끼워둔 메모지에 이지혁이 짧게 적었다.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 지은호는 그 메모를 접어 가방 안쪽 포켓에 넣었다.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 자신의 메모를 올려두었다. 선배가 서 있는 자리가 내 기준이 잘하는 자리가 됐어. 둘은 서로의 문장을 오래 읽었다. 그는 결국 하나의 선택지를 제안했다. USB에 있던 자료 일부를 나한테 넘겨. 내가 정리할게. 신뢰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래도 지은호는 물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다치게 될지 알고 계시죠? 박성재도 물었다. 너는?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내 합의에 닿지 못했다. 합의 대신 각자의 두려움만 또렷해졌다. 그날 저녁 고성희가 움직였다. 그는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만 되뇌던 말을 꺼낼 준비를 했다. 은호야, 미안하다. 그 말이 고백이 될지 변명이 될지 사과가 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현관을 나서던 순간 박성재의 전화가 울렸다. 지금은 안 됩니다. 금지의 문장은 늘 즉각적이었다. 고성희는 멈췄다. 멈춤이 오래가면 비겁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멈췄다. 대신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오래전 지워버린 이름의 흔적. 지워진 흔적은 오히려 더 선명했다. 며칠 뒤 새로운 사업의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 장비 전원이 예고 없이 나가고 적재물이 흔들리며 떨어졌다. 누군가의 실수인지 누군가의 의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지혁이 가까스로 피했다. 오른팔에 생긴 상처가 피를 번지게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은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더 다치면 나 선배 용서 안 해. 그 말은 분노처럼 들렸지만 실은 애정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는 웃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철저하게 안전 절차를 지켰고 지은호는 그 과정을 옆에서 확인했다. 확인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견고하게 만드는 반복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자랐다. 업무 연락으로 시작한 메시지에 사적인 문장들이 섞이기 시작했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서로에게 알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서로의 과거를 말하는 데에도 겁을 덜 냈다. 이지혁은 회사 시절의 타협과 그 타협이 남긴 두려움을 솔직히 꺼냈다. 그때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정의라고 믿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의를 정의의 이름으로 버린 거였는데. 지은호는 자신의 모순도 고백했다. 동생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동생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워요. 서로의 고백은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크기의 사람으로 세웠다. 그리고 어느 밤 두 사람이 미뤄두었던 질문이 다시 돌아왔다. USB의 마지막 폴더. 아직 열지 않은 파일 하나. 파일명은 날짜만 적혀 있었다. 그날이 무엇을 뜻하는지 대략 짐작이 갔다. 오래전 사고의 날. 파혼의 배경. 재단돈의 흐름이 바뀌던 순간. 열면 누군가 무너진다. 닫으면 둘이 무너진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다. 열자. 대신 약속 하나만. 그는 물었다. 무슨 약속? 그녀가 답했다.
파일 속 진실이 우리에게 불리해도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그 약속은 새로운 계약서의 첫 줄과 정확히 겹쳤다.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 나타난 건 블랙박스 원본과 내부 메신저 대화였다. 사고 직후 누군가의 지시로 증거 일부가 빠르게 수거되고 다른 누군가의 계좌로 보상금이 들어간 기록. 대화창에는 짧은 문장들이 오갔다. 오늘만 넘기자. 언론은 조용. 가족 프라이버시. 그 문장들 속에서 박성재의 이름이 보였다. 적극적으로 지시한 흔적은 없었지만 말리지도 않았다. 방관의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파일 끝에 익숙한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했다. 고성희. 지시가 아니라 승인. 승인이라는 단어는 모든 책임을 단번에 소환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이 파일은 박성재가 스스로 싸워야 할 전쟁을 보여줬고 고성희가 결국 넘어야 할 산을 보여줬다. 동시에 두 사람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시작점을 또렷하게 표시했다. 숨지 않고 말하는 길. 멈추지 않고 묻는 길. 서로를 향해 도망치지 않는 길. 지은호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록을 남겨요. 누구 탓부터가 아니라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이지혁이 끄덕였다. 우리 관계도 숨기지 말자. 이제 내 마음을 확실히 알 것 같아. 그 말이 나온 순간 둘 사이에 오래 떠다니던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입을 맞추었다. 오래 미뤄둔 감정의 문을 짧게 열었다 닫는 행동.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서로에게 남기는 확인. 확인이 끝나고도 삶은 여전히 거칠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식 기록을 남겼다. 하청 잠적 과정, 승인 라인 변경, 자신들이 확인한 모든 서류의 목록. 동시에 개인 계정에는 짧은 글을 올렸다. 우리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지지와 조롱을 동시에 불렀다. 지지는 힘이 되었고 조롱은 방향을 흐리지 못했다. 박성재는 그 글을 보고 오래 앉아 있었다. 그는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말해야 할 때 같습니다. 그 말은 협박도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자신에게 하는 선언에 가까웠다. 그날 밤 지은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가 끊겼다. 이어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정오 병원 옥상. 고성 뒤는 지워져 있었다. 보낸 이는 표시되지 않았다. 던질 수도 구명 줄일 수도 있었다. 지은호는 메시지를 이지혁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가야 할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다만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도망치지 않기. 그는 덧붙였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고성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박성재는 일정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다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말로만 빠지는 방식에서 겨우 한 발 빼낸 듯한 문장이었다. 고성희는 한동안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사실을 꺼냈다. 젊은 날의 사랑, 병든 이별, 선택의 빈곤, 그리고 한 아이를 떠나보내며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 세월. 고성희는 그때 나를 지키려고 누군가를 버리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했다. 그 문장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끌어안는 고백에 가까웠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다. 저를 낳아준 사람의라는 진실은 받아들일게요. 다만 저를 키워준 엄마 이름은 정순이에요. 그 사실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고성희는 대답했다. 그 경계는 내가 지킬게. 그날 만남은 결론이 아니라 약속으로 끝났다. 고성희는 가족에게도 재단에도 과거의 처리 과정에도 같은 말로 임하겠다고 했다. 지금 필요한 건 화해가 아니라 명확함이에요. 명확해지면 그 다음은 제가 결정할게요. 지은호는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른스러움에 기대어 겨우 버틸 수 있음을 동시에 깨달았다. 버틴다는 건 때로 붙드는 일보다 놓아주는 일을 더 많이 의미했다. 옥상에서 내려온 뒤 이지혁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카페 문을 닫고 나서 그는 조용히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미음을 끓이며 말했다. 오늘은 속을 쉬게 하자. 지은호는 숟가락을 한번 돌리고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을 골랐다. 나 기대도 돼? 질문은 가벼웠지만 건네는 사람은 가볍지 않았다. 이지혁은 이미 기대고 있어라고 답했다.
그 말은 허락이자 확인이었다. 허락이 확인이 되는 데에는 신뢰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두 사람은 그 시간을 이미 함께 통과해왔다. 며칠 뒤 USB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정리한 기록이 공개됐다. 억지로 분노를 덧칠하지 않았고 사실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지도 않았다. 승인 라인의 변경, 하청의 실체, 성금의 흐름, 사고 직후의 조치. 필요한 곳에는 문서 번호를 붙이고 확인할 수 없는 곳에는 추정이라고 적었다. 문서의 말투는 단단했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모양은 아니었다. 그런 글은 공격하려던 이들에게는 재미없고 지켜보던 이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 정순이의 상태는 한 번은 가라앉고 한 번은 깨어났다. 깨어난 어느 날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너는 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골랐어. 그 말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부탁이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라는 부탁. 이 지역의 새로운 사업은 표류를 멈추기 위해 다른 방식을 택했다. 전체 프로젝트가 막힌 상황에서 두 사람은 작은 부분을 완성해 눈앞에 증거를 만들기로 했다. 돈으로 승부하지 못할 때는 신뢰로 승부하자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완전히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샘플 하나에 모든 기준을 담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사용자가 앉을 의자의 높이, 손이 닿는 선반의 깊이, 휴식이 되는 조도의 범위. 지은호는 사람이 쉬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이 지역은 그래서 구조는 더 단순해야 한다고 답했다. 목표와 수단이 맞물리는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효율이 높아졌다. 지강호는 그는 스스로 엮었던 얕은 끈들을 하나씩 끊어냈다. 돈을 조금씩 돌려주고 자신이 넘겼던 동선을 더 이상 넘기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병실에서 오래 머물렀다. 정순이가 깨어있는 동안 지강호는 어릴 적 들려주던 동요 한 구절을 서툴게 따라 불렀다. 그는 누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나도 내가 싫어. 그 말은 변명 같았지만 변명보다 더 아픈 고백이었다. 지은호는 답했다. 싫어하는 너를 좋아하는 너로 바꾸는 건 내 몫이야. 그래도 옆에서 지켜볼게. 박성재는 오래 미뤄온 선택을 했다. 자신이 관여했거나 묵인한 문장들을 더 이상 자기 편의 해석으로 덮지 않기로. 그는 회사 내부 감사팀에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아버지 박진석에게 간단한 문장을 보냈다. 저는 가문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상처의 시작이 될 수도 회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회복은 언제나 상처가 다 아문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서 동시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박성재는 늦게 배웠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세계를 넓혔다. 이지환과의 만남은 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순간으로 조금씩 옮겨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오늘은 내가 고르고 내일은 내가 고른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고르는 일은 취향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취향은 누군가의 품위를 만든다. 박영란은 처음으로 자기 말의 품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고성희는 그 변화를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는 잔소리 대신 준비해둔 작은 노트를 딸에게 건넸다. 내가 고른 것들을 적어봐. 너의 선택들이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드디어 이지혁과 지은호 두 사람이 준비한 샘플 공간이 완성됐다.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왜라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는 구조였다. 앉으면 쉬어야 하고 누우면 덜 아파야 하고 불을 켜면 깜짝 놀라지 않아야 한다는 아주 간단한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 사람은 거리를 재고 무게를 줄이고 모서리를 깎고 손잡이의 방향을 바꿨다. 완성된 날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맞췄다. 우리 해냈네. 이지혁이 먼저 말했고 지은호는 응, 함께라고 답했다. 함께라는 단어는 짧지만 길게 울리는 성질의 단어였다. 예상보다 빨리 반응이 왔다. 프로젝트를 보류했던 쪽에서 샘플 공간의 사용자 평가를 내부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정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인 분명한 다음 계단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은 뛰어오르는 일보다 오래 걸리지만 덜 다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두르지 말자고 확인했다. 급할 때일수록 기본을 지킨다는 그들의 규칙이 실전에서 시험을 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개점 전에 텅 빈 카페에서 늦은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내가 앞으로 실패하더라도 내가 내 편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게 해줄래? 지은호는 웃으며 물었다.
그 약속 나도 받을 수 있어? 그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니 우린 서로의 성공만 바라보자. 성공은 둘의 것이고 실패는 둘이 나누자. 실패를 나누자는 약속은 성공을 나눌 자격을 서로에게 부여하는 일이었다. 밤늦게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내부 보고가 있어. 나도 내 몫을 말할 거야. 그 문장을 읽은 뒤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누군가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로의 삶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삶이 반드시 쉬운 삶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숨은 덜 막힌다. 며칠 뒤 정순이가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지은호를 불렀다. 은호야. 그 부름에는 평생을 견딘 사람이 건네는 단단함이 있었다. 내가 누구의 딸이든 너는 내 딸이다. 지은호는 대답했다. 엄마, 그건 영원히 안 변해. 둘의 대화는 그 한 줄로 충분했다. 새로운 사업의 샘플은 사용자의 짧은 평가를 통과했고 재단은 부분 준공 후 단계별 검토라는 생소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가는 문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웃었다.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다. 박진석의 침묵은 여전히 돌처럼 무거웠고 고성희의 고백은 아직 반쪽이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오래 미뤄둔 말을 꺼냈다. 당신을 사랑해.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까이 와서 손을 잡았다. 손을 잡는 일은 설명보다 먼저 오는 대답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도 말했다. 나도.